안녕하세요. 네. 저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화면을 한 번도 안 키시니까, 그냥, 어, 뭐죠? 그 방송이 아니라 팟캐스트 같은 분위기인데, 예,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얘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큰 아이, 여러분의 큰 아이 학년이 대충 어떤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의 초점이 그래도 몇 학년 주변에 맞춰야 되는지 음, 큰 아이의 학년이 대충 몇 학년일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고1, 초3, 초2, 중1, 초5, 어, 초4, 초1. 네, 지금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어, 조금 초등학생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제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화면 공유는 잘 되었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들이죠. 그 그릿이라는 책을 쓴 안젤라 덕 월스라는 심리학자랑 세계적인 긍정심리학, 학습된 무기력 이런 개념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어, 미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어떤 게 과연 더 정확할까? 그래서 학생을 지능 지수 중심으로 어, 추적 연구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자아 통제력을 중심으로 어,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그 학생이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때 어떤 특정이 더 정확하게 그 학생이 앞으로의 학업에 관한 예측을 하는데 더 일치가 되었을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약간 뭐 너무 뻔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답은 2번이었어요. 2번. 현재의 지능 지수가 말해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자기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엔젤라 더 월스랑 마르틴 셀리그만이라는 정말 유명한 그런 이제 심리학자들이죠. 중학교 2학년 140명 대상으로 물론 이제 N수가 아주 크진 않은데 종단 연구에서 어, 또, 또 다른 연구 또 중학교 2학년 164명 대상 연구에서 IQ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측정해보고 또 이분들이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이 셀프 디스플린,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자기 통제력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최종 성적, 뭐 학교 출석, 성취도 시험 점수 등에서 지적 잠재력보다 자기 절제력이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자기 조절, 자기 통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여러분 마시멜로우 테스트 들어보셨죠?
6살, 7살 되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주고 선생님이 5분 동안 잠깐 나갔다 올 건데 그 사이 먹지 말아라. 그랬을 때 먹은 아이랑 먹지 않은 아이랑 20년 뒤에 뭐 30살 때 먹은 아이랑 먹지 않은 아이랑 사회적 결과가 달랐다. 이제 그런 마시멜로우 테스트가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테스트였는데 사람들이 아,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냐.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를 포함한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 연구의 특징들은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지능이라든지 환경만큼 중요한 이제 예측 요인이다. 이 자기 통제력을 다른 말로 하면 어, 규칙적으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성실한 걸 말하고 루틴이 있는 애들을 말하고 어,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많은 뭐 정신과의사들 포함해서 아동 발달학자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모가 꼭 몸에 익혀야 될 좋은 습관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런 많은 분들이 할 일을 먼저 하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뭔지도 알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뭔지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그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하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게 메타인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을 먼저 한다. 실행력이 있는 아이고 그것을 매일 루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겠죠. 이런 자기 할 일을 알고 그것을 먼저 하기가 되는 애들은 중독에 빠지지도 않아요. 스마트폰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 다른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 어, 말은 되게 쉬운데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아주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통제력, 자아 통제력, 뭐 부르는 용어는 다양할 수 있어요. 자기 조절력.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을 또 조사를 막 해보니까 이 자기 조절력, 자기 통제력을 높은 아이를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놓나요? 네,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게 무슨 애냐 어른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잘 되는 아이들이 결국 앞으로 미래가 밝은 아이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이가 5살, 6살 때부터 내가 할 일이 뭐고 그걸 먼저 하자. 이걸 어떻게 애 몸에 배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건데 어, 이 자기 절제력, 통제력 사실 이 자기 절제력, 통제력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거, 자기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런 자기 주도성이 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이제 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네, 여기 성실하고 끈기는 있어요. 와, 박수. 네. 성실하고 끈기가 있다 그러면 이미 엄청난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알아서 스스로는 못하고 시켜야 된다. 요거는 앞으로 개발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두엽의 문제죠. 전두엽. 그리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훈련시켜서 향상될 수 있는 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이제 자기 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스스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유정숙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좀 아쉬움이 있죠. 해야만 하는 것도 약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이제 막 고등학교 돼서 무기력한 아이가 되면 지가 하고 싶은 것만이라도 한다. 그러면 다행이다. 요즘 걔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제 정말 심각한 아이를 겪어보신 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이제 안 해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해야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것만 잘 고민하시면 되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하는데 그 하나씩 하는 얘기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 이거 뻔한 거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많은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라 다 뻔한 거야. 그 뻔한 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어, 이게요. 뭘 하려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느낌이 좋아야 돼요. 어, 나에 대한 느낌이 사람을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큰 기초적인 힘이에요. 어,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런 애들이 뭘 의욕적으로 잘하리란 기대하기 힘들죠. 어, 어, 저요? 저 괜찮은데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저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별론데요? 이러면 어, 이런 자기에 대한 좋은 점에 관해서 갈등인 아이들, 자기 어떤 부분이 뭔가 결핍이 됐다고 느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불안해. 자신감 없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하는 게 맞나? 눈치 보고 나는 대체적으로 내가 괜찮고 내가 하는 행동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자녀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가 어떻다고 생각해? 왜? 난 괜찮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슴없이. 응? 어, 좋은 자기에 대한 느낌이 없을 때 막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어, 뭔가 나는 문제가 있다. 뭔가 나는 근데 이런 좋은 자기감이란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음, 엄마 아빠가 아이를 특히 말하지 못했을 때 아주 원천적으로 어, 안정적으로 사랑해준 느낌 그거 그런 거 그거 하나고 두 번째가 여기 어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튜먼트 또는 상호 주관적 자기 이런 게 뭐냐면은 이제 엄마랑 아이랑 우리가 이제 궁합이 맞는다. 엄마랑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서로 딱 좋아한다는 느낌이 오고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 맞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저희가 외래 진료실에서 아이를 진료할 때 그 눈빛, 시선 처리, 어, 상대방을 바라볼 때의 여러 가지 동반되는 제스처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이 파악한다 아이를 꽤 많이 파악한다. 눈빛만 봐도 눈빛과 시선 처리 그런 눈빛과 시선 처리와 함께 아이가 뭐 어딜 쳐다보는지 말을 할 때 누구를 쳐다보면서 말하는지 눈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많은 걸 파악하는 거죠. 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빠서 찾아볼 틈도 없나요? 음, 근데 이런 어, 연구를 한 사람들은 어튜먼트를 많이 한 아이들이 확실히 좋대요. 이렇게. 상태가 좋다. 쉬운 말로 정신적 힘도 세다 이런 건데 음, 요즘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엄마가 너랑 마주보고 얘기할 기회도 없었다.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음, 그다음에 이 상호 주관적 느낌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난 엄마가 좋아. 나 아빠가 좋아. 그런데 나처럼 엄마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내가 알겠어. 이게 되게 중요해. 음.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이런 문제고,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음. 그래서 옆에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물어봤는데, 얘가 몰라. 그러면은, 열심히 이제 다시 알도록 해주마. 음. 어, 사람이 살아가는 힘 있잖아요.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렇게 물으면 사랑으로부터 나와. 사랑. 살아가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살아갈 힘이 나오고요. 청소년이 되면 친구들의 사랑이 살아갈 힘이 되고요. 나이가 먹으면 어, 자기가 좋아하는 어, 연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이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심리학이나 어, 이 사회를 강조하는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우세한 이론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가 뭔가를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 안에 나는 사랑받았던 존재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느낌이 좋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 자신감이 있지. 나를 의심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소통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다. 이런 영어로 sense of self. 어, 나, 나, 나 왜? 나 괜찮은데? 이게 되게 중요해. 상담하러 와서 맨날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이런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듯이 얘기하고, 자꾸 눈치 보고 이런 자기감이 나쁜 거예요. 나는 내가 느낀 대로 하면 문제가 생겨.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재 느끼는 게 맞고, 내가 느낀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어. 이게 아주 중요한, 좋은 자기감이죠. 좋다는 느낌이 좋다는 느낌이 아이한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음, 어, 좋지 않다는 느낌의 원천이 어디냐? 신체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좋지 않다는 느낌의 시작은 사실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엄마가 분유를 제때 안 줘. 엄마가 분유를 너무 많이 줘. 한꺼번에 잔뜩 먹여놓고 뭐 그렇다고 해요. 어, 이 자기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스스로부터 오느냐? 환경으로부터 오느냐? 이런 오래된 이야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환경으로부터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자기감이 좋지 않으면 이제 아이 마음에 불안이 탄생한다. 예, 방임과 학대가 있거나 이 눈맞춤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면 이제 이런 좋은 자기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좋고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는 나를 믿는 이게 아주 삶의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천이다. 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첫 번째 이런 기초적인 자기감에 이어서 이거 정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존감. 자존감은 어, 사실은 이제 약간 좀 평가적인 개념이에요. 자존감은 어떤 사람들이 높으냐면 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당연히 높죠. 어,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야? 내가 멋지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자기애거든요. 자기에 대한 사랑. 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음, 몇, 자기에 대한 사랑, 또 타인이 준 사랑, 친구들이 준 사랑, 이런 사회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부터 이제 자존감은 형성되면서 그래서 내가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도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되어 가면서 자존감이 쌓여 나가는데 예,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할 때 이제 애착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는데 애착이 부모님이랑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자존감이 높더라. 어떤 애들은 음, 자기 평가는 높은데 남은 싫어한다. 이런 애들은 회피적인 아이가 되고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나는 자존감이 높은데 사람들은 낮은데 사람들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의존적인 아이가 되고요. 나도 싫고 사람도 싫다. 이러면 아이가 좋은 애착을 맺을 수 없는 그런 혼란적 애착을 맺는 아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너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게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나도 괜찮은 것 같고 내 주변에는 괜찮은 사람이 많다. 이럴 때 이제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실제로 나도 괜찮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 에, 좀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학자가 수잔 할터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자기가 잘 수용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운동 능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 내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신체적 외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이 괜찮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힘들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이런 요소에 있어서 자기를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하든지 할 수 있고 친구들이 나 좋아하고 어, 내가 몸을 써서 하는 거에 문제 없고 나, 나 인상 괜찮지 않아? 별로야? 괜찮지?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불편 안 줄 것 같은데 나 이쁜 짓 많이 하지? 그치?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아동기에 성인기가 되면 또 좀 달라지지만 아동기에 중요한 요인들이었는데요. 자존감은 아까 자기 평가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예, 유치원 시기까지는 자존감은 다 높아요. 애들이. 너 누구냐? 나 왕자지. 나 공주야.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안 되는 게 이때의 특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6살 아들이 엄마 나는 서초동 왕자다 이럴 때 야, 정신 차려. 네가 무슨 왕자. 너 거지야 거지. 이러시면 안 된다. 이때는 그렇게 자기 평가를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 맞다. 네가 서초동 왕자다 이래 주셔야지.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애를 어른으로 대하는 거예요. 애를 애로 대할 때는 우쭈쭈를 해주셔야 돼요. 어, 우쭈쭈 해주지만 학교 들어가면요. 얘가 아, 나 왕자 아닌가 보다 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8살 때부터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예,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면 아, 내가 왕자가 아니라 서초동의 그냥 한 어린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이게 10살 되면 10살 되면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 있나? 네. 자존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장 현실적인 자존감 평가가 되는 시기가 4학년이라고 생각해요. 4학년. 10살. 그래서 10살에 우울증이 있어요. 10살에 우울증이 어, 내가 나를 평가해 봤는데 왕자 확실히 아니고 공주 확실히 아니고 또 그렇게 잘났나 안 났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난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뚜렷하게 하는 게 10살, 초4학년. 그래서 이 4학년 애들 잘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실망감이 싹 터요. 그러면서 초4학년, 5학년 애들이 병원에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엄마 아빠가 좀 실제 친엄마 친오빠가 아닌 것 같다. 어, 나는 더 부잣집에 태어났어야 하는 부잣집 아이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애들이 있고 거꾸로 나는 어, 이제 더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애인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어, 이제 신생아실에서 누가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이런 자기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10살, 11살.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초등학교 때? 이 엄마가 우리 엄마 맞아? 근데 그런 거는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정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10살이 지나면서부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의심? 음, 왜 그러냐면 그게 부모의 기대와 자기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초3까지는 안 그러냐? 초3까지는 어, 부모에게 사랑받는 예쁜 존재인 것만으로 행복해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사람 많은 데 가서도 야, 너 춤 잘 추잖아 해봐. 그러면 하는 거고요. 초4가 되면 절대로 안 한다. 그냥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는 존재로 내가 그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독립적인 인간인데 지금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또는 어, 엄마 아빠가 하여튼 자존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뭐 쉽게 말하면 현실감을 알고 자기를 평가하고 어, 처음에는 엄마 아빠만 생각하고 평가하다가 학대 가족 속에서 사촌과 자기 비교하고 이제 4학년이면은 우리 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어, 이때 이제 실망이 크겠죠? 이 실망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실망이 제일 드러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4학년 때 수포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수학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 보니 엄마 아빠가 기대한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자존감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높아지는 애들이 있고 낮아지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친구가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기 평가를 할 때, 자존감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 어, 특히 여학생들은 관계,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남학생들은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느냐. 음, 이런 두 가지가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여학생들은 친구 인정을 얻지 못할 때그 베스트 프렌드가 없는 거예요. 남자 청소년들은 자기 영향력이 없을 때, 이럴 때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고 어, 안정애착, 베스트 프렌드 이런 게 크게 작용하고 우리 동양 아이들은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단에 대한 기여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존감 이게 이제 또 아이들이 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이런 어,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음,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을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와 관련된 개념이 자기 효능감. 어, 근데 자기 효능감도 사실은 자기감에서 시작돼요.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좋은 자기감, 좋은 자기감이 쌓여서 자기를 의심하지 않아서 시도해보고 성공한 경험을 하고 또 자신감이 높아지고 그럼 또 나는 괜찮은 아이야 자긍심이 세지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기감, 자기 효능감, 자존감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음, 이 기초는 이제 자기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존감은 나가 스스로 내가 나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고 자긍심, 프라이드 난 내가 좀 자랑스러워 이런 느낌이고 이 자존감과 자긍심은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 좀 잘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뭐 아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걸 말해요. 무언가를 어, 지금 뭐 30번에 이걸 해 그러면 뭐 하는 데까지 하지 뭐 이런 마음 하는 데까지 하지 뭐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은 또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이 아이가 꾸준히 성취하는 게 있어요. 기어다녀, 손을 빨어, 물건을 쥐어, 아주 원시적인 수준의 성취를 우리가 막 와, 어? 그리고 이제 기다가 걸으면 또 와 하는 거 있잖아요. 성취, 성취하기 위한 시도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성취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그 시도를 통해서 할 줄 알게 되죠. 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숙달이라고 해요. 숙달. 할 줄 알게 됐다. 할 줄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다 쳐다봐, 문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 어린인데, 애긴데 기다가 걷게 돼서
신난다. 그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요. 기다가 걷는데 나, 나 걷는다라고 쳐다. 나 할 줄 알아. 쳐다볼 때, 와!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숙달은 본능이지만, 숙달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은 그게 바로 동기에 대한 경험이에요. 동기. 씨, 이렇게 좋아하네? 어. 그래서 아이들은 이 숙달에 대한 기쁨을 느꼈을 때 부모님들이 막 환호하면 동기가 확 올라가면서 뭘 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여기 이제 뭐 설마 그러신 분은 없겠죠? 기다가 애가 섰어. 막 애가 막 자기 스스로도 신비한 표정이야. 왜냐하면 기어다닐 때 보던 시야랑요, 서 있을 때 보는 세상 달라져요. 그래서 와 신난다 이러면서 나 섰다라고 어, 애기가 돌된 아기가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비웃으면서 야 모든 아기는 서 너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부모님은 없겠죠? 그죠? 와 섰다 막 이러는 거죠. 이 반응은 하지만 매우 중요해요. 이 반응. 그다음 그러면서 아이가 어, 나 잘하지? 그렇지? 라고 할 때 부모님이 와 잘한다라는 아이가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가 해냈다라는 기쁨, 숙달 기쁨, 인정받는 기쁨. 그러면서 나 멋지다. 요 세 가지 사이클을 얼마나 잘 돌렸느냐. 기다가 섰을 때, 서서 서서 걸어다니다 뛰었을 때, 뛰어다니면서 말할 때, 이제 말하면서 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할 때, 노래를 부를 때, 이쁜 짓을 할 때, 이럴 때, 이런 우리가 줄여서 숙달, 인정, 자긍심 이래서 이 숙인자라고 하는데 숙인자를 많이 제때 잘 받은 애들은 의욕이 넘치고 성취 동기가 높다. 근데 이 숙인자가 잘 안 된 애들, 잘 안 된 애들은 걔 기질이 있잖아. 좀 아무것도 안 해. 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애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돼. 더 많이 느끼게 돼. 내가 이런 거 할 줄 알게 됐는데 부모가 뭐 별로 반응이 없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느낌을 스스로 하면서 아이들이 어, 내가 뭔가를 해도 엄마는 안 기뻐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 라는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래서 숙달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 과정이 돌아가면서 자긍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자신감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이제 다 시간 지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숙인자를 지금 하면 효과가 있냐? 이거 어른도 효과 있어. 어른도.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하게 됐다 이러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와 이러고 네가 이걸 하게 돼서 엄마가 기쁘다. 엄마가 기쁘다라는 말을 해줘야 돼. 엄마가 기쁘다. 이걸 네가 또 할 줄 알게 됐구나. 엄마가 기쁘다.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내가 자랑스럽다. 또 뭘 해내자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아니 지금 벌써 1학년인데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어? 지금 4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핸드폰 쥐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서 실패한 거야, 지금. 아이의 성취를 부모가 알아주지 않거나 또는 너무 높은 성취를 바라거나.
그래서 뭘 하는 게 크게 내가 뭘 하는 게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들지 않는다. 나도 기쁘지 않다. 이러면 애들이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만 기쁘게 해주는 일을 찾아요. 그런 게 게임이에요. 이제 아까 이런 성취 동기의 좌절, 성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성장기의 세 개의 위기 시기가 있는데 초사 때, 중2 때, 고1 때 세 번 찾아온다. 아주 크게 찾아온다. 그리고 이 초사 때 포기의 위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서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포기가 더 빨라진다. 이런 거. 이제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제가 상담했던 애들 중에 어, 초사 때 수학을 포기했다. 어이구 왜 벌써 포기할 정도냐. 분수를 만났는데 분수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어, 실제로 초사 때 수학 포기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때 사라질까? 이때 속마음은 애들이 뭘까?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새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처음으로 아주 쉽게 하는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을 만났는데 이게 비교가 돼. 사람들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났는데 비교가 될 때 그때 나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걸 이제 그게 4학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숙제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 근데 이제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다. 그런 이모티콘도 많은 거 알아요? 포기하라는 이모티콘도 많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4학년 수포자들의 말과 상황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유형을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질적인 연구, 초점 집단 연구 이렇게 말하죠. 4학년 수포자 80명, 100명 아이와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포기하게 됐냐? 그랬더니 크게 네 가지 그룹이 있었다. 어떤 네 가지 그룹이냐? 힘든 건 못하겠다. 힘든 거 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과잉보호 그룹이 확실히 있어요. 과잉보. 어, 양육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아이들이 경험해야 된다. 이런 그 양육 훈육서에는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자연스러운 결과. 그게 뭐냐면 어, 기어다니는 아이가 일어서려고 할 때 여러 번 엎어지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엎어지지 않고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엎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면 쓸 수가 있나요? 없죠. 어, 자연스러운 좌절을 아이가 경험하게 하면서 거기서 힘듦을 약간 느끼고 그런 다음에 그걸 참고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아이를 귀하게 여기다 보고 과잉보호하다 보니까 아이가 뜻대로 안 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야, 세상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는데 이게 이제 지나 그게 지나치면은 아이가 힘든 거를 만나면 어,
엄마 아빠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할 때 속이 뜨끔하는데 우리 아이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꽃길만 걷는 애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꽃길만 걷는 세상도 없지만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예? 힘든 것도 견디고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힘든 걸 만났을 때 아씨 뭐 이거 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제가 뜻밖의 의외로 애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야야야 엄마 가르쳐 줄게 답이 이거야 이런 부모님이 꽤 있다는 거예요. 애가 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시나요? 대신 해주시나요? 아 애가 그 낑낑대는 거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제가 해주고 말죠. 이러면은 이제 큰일이다. 인생에서 자꾸 엄마만 쳐다본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애들이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아이냐 못하는 아이냐를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너무 강조. 너 잘했냐? 네가 했냐? 어? 너 유치원에서 네가 제일 잘하지? 음, 이런 얘기를 많이 받은 평가에 민감한 잘해야만 된다라는 압박을 크게 주는 부모님들의 자녀도 어? 이 어려운 거 못하면 엄마가 난리를 칠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어, 못하는 아이가 되느니 안 하는 아이가 되겠다. 엄마, 내가 수학 못하는 게 아니야. 난 수학을 안 한다고. 수학이 그냥 나랑 안 맞아서 안 한다고. 싫다고. 하면 내가 왜 잘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안 하고 싶다. 회피하는 아이들이세요. 아이가 그걸 왜 안 하려고 하지? 이럴 때 내가 너무 높은 기대로 아이를 지나치게 평가해야 한다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어, 이제 뜻밖의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아이가 뭘 어려워해요. 뜀틀 4단을 못 넘어. 수학 분수 어렵대. 이러면은 옆에 와서 엄마 아빠는 도와주는 사람인데 도와주질 않고, 야, 4단이 뭐가 어렵냐? 어? 살짝 살짝만 힘줘서 뛰면 그게 넘어지지. 그게 안 넘어져. 안 뛰어 넘어가. 저 지금 4학년 수학은 쉬운 거야. 이 정도 문제는 어? 손을 안 대고 풀어야 돼. 엄마는 학교 때 수학이 제일 쉬웠어. 그리고 이거 뭐 시험 문제가 모르는 걸 내냐? 다 배운 거에서 나오지? 이거 다 배운 거야. 이 정도 문제를 못 푸는 애는 서초구에 너 하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이건 다 이미 했다고. 이러면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져서 더 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혼내면 자신감을 잃고 어, 격려해야 자신감이 높아지는데 자꾸 이제 우리는 혼내는데 혼내는 방식도 더욱더 불안을 조장해. 응? 너 빼놓고는 다 한다. 그럴 거면 하지 마. 좋아요. 좋아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야,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낑낑대면서 짜증내면서 할 거면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았다 안 한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야 엄마가 보기에 그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정도는. 그래서 엄마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해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였어, 엄마는. 난 아닌데? 난 공부랑 안 맞나 봐. 이러면 이제 엄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는 거. 그 요즘 애들은 사춘기 들었잖아, 이런 애들이. 외할머니한테 확인해봐요. 할머니, 할머니, 엄마 수학 잘했어요? 니네 엄마 무슨 수학을 잘했냐? 아니, 뭐 3년 때 이미 못 푸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 뻥이다. 그러면 이제 어, 엄마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요. 어, 어떤 게 어려운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이제 좀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되게 야, 생각보다 어렵다. 좀 네가 어떤 어디부터 좀 어려워? 아, 그렇구나. 맞아, 이거 다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하셔야 애가 불안이 줄어드는데 이건 지난번에 배운 거잖아. 지난번에 말했잖아. 어? 지난번에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해 못한 거야? 아, 미치겠다. 응? 이거 지금 애들은 이거 다 나갔어. 이 진도 나가는 건 너 하나야. 이러면 진짜 애가 음, 그 불안을 견디는 것 자체가 더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도 되게 문제예요. 지금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각광 아니 이제 뭐냐면은 할 수는 있겠어. 너무 힘들어. 응? 그 힘든 것을 이제 막 짜증 부리고 하긴 하는데 맨날 짜증이고 어, 그래서 이 힘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하기 너무 괴롭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하면 한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애들 있어. 그러다가 못하겠다. 음, 그러니까 내면이 단단해지는 아이. 뭐 여러 내면에 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복 탄력성. 힘들었을 때 다시 올라오는 힘. 그것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엄마는 힘들 때 이렇게 한다. 엄마는 목사님 설교 재밌어? 아니,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견뎌. 뭐 그 재미없는 걸 할 때 엄마는 이렇게 해. 또 이해가 안 될 때 엄마는 이렇게 해. 뭐 지금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해봐. 어, 이런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뭐 요즘 그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고 뭐 자해하는 청소년, 무기력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하다가 그만둘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고통을 참는 걸 못한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고통 감내 기술,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는 기술 이런 게 이제 삶에 필요하다. 그런 거를 어떻게 잘 가르쳐 줄 거냐. 음, 예전에 수학 문제 풀었는데 또 틀렸고 다시 풀었는데도 잘 모르겠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그게 풀리던가요? 음, 한 바퀴 돌고 온다. 잠깐 달달한 걸 먹는다. 어쨌든 환기해야 가능하죠. 환기. 한 번은 뭔가 관점을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아이를 하면 아이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다. 지금 4학년 포기, 중학교 2학년 포기는 더 이상 오늘 중학생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어, 고등학교 오면 인생을 포기한다. 나를 포기한다. 이런 아이들이 대거 늘어나더라. 그래서 음, 초사,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가 아이들의 내면이 힘든 시기예요.
처음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더 냉혹하게 이제 자기가 공부와 성적, 현실이 어떤지 알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은 대학이라는 걸 놓고서 자기가 이런 인문계 학교의 예, 공부 스타일에서 자기가 과연 버티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어, 내면이 흔들리고 멘탈이 붕괴되는 시기였다. 고3보다 고1이 애들이 더 힘들어하더라. 중학교부터 잠깐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아이들이 호소하는 것은 이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음, 당일치기나 벼락치기 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어, 공부가 우수한 내지는 기대보다는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측했던 애들이 그 유형의 애들이 자신의 벼락치기나 당일치기나 소위 말해서 자신의 머리만 믿고 하는 공부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능력 중심, 평가 중심 마인드 세트라고 불러요. 그런 마인드 세트에 있던 애들이 어 이렇게 내 머리 믿고 했는데 이제 안 되네 라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될 때 공부는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내가 뭔가 잘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것을 잘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갈등에 관한 처리를 이제 어떻게 서로가 하느냐.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부모의 입장과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자녀의 마음의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인데 그 과정에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부모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부모를 이렇게 해야 포기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약간 무의식적인 이제 그런 행동 선택 중에 하나인데 이때 부모님들이 화내고 폭발하고 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면 애는 성공하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폭발해도 참고 어떤 한도 이상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잘 견뎌주시고 음, 부모의 사랑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부모가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이가 심기일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도 회복할 수 있지? 이 심기일전하는 과정을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2년, 어떤 경우는 심기일전 못한다. 그냥 포기하고 산다. 이제 이런 갈래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어, 고등학생들은요, 고1 때, 고1 때 인문계 학교 시간표를 보고 놀라고 두 번째로 중간고사 쳐봤는데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나왔다. 이때도 이제 똑같은 회로가 돌아가요.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음, 그러면서 이 공부 전체가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공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음,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를 포기한 아이들이 차라리 뭐 미술을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체육을 하겠다, 아니면 음, 다른 글을 쓰겠다, 이런 자신의 취미나 새로운 진로, 부모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진로가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는 무기력하지만 이제 나름 바깥에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준비한다.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애들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집에서 이 가축을 살다가 사축으로 죽는 게 인생이다. 이건 인생에 대한 일종의 모독과 비난인데 아이들이 하는 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엄마 말 잘 듣는 엄마 아빠의 가축처럼 살다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서 회사 말 잘 듣고 사는 그런 회사의 가축으로 지내는 그런 삶을 안 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 친구들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2, 고1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시기가 힘들다. 그때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에 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출발하면 된다. 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사실 정신력이야. 그게 정신력이에요. 음, 잘 못하지만 버텨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자. 이 마음이 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지금은 5등급, 6등급 나왔지만 고2 때 3, 4등급으로 올라가고 고3 때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게 할 거냐.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 그걸 애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그렇게 이제 막 포기의 위기에 있다가 그래서 막 부모는 실망시키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다가 다시 또 붙잡고 얘기 잘해서 5, 6등급부터 상사 등급, 1, 2등급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 과정에 아이나 부모의 어떤 요소나 힘들이 거기서 올라가게 만드냐. 그게 어찌됐든 견뎌주는 부모랑 자녀의 재능을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도 네가 기본 내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녀가 잘 알도록 돕고 음, 부모님이 5, 6등급이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음, 아이 스스로도 실망하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부모님도 같이 견뎌야 된다. 음, 견딤, 믿음, 기다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은 인생 선배, 내지는 좋은 멘토, 좋은 코치. 그래서 아이가 효능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이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잘하진 못하지만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런 효능감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자기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것이 잘 되려고 할 때의 일상생활의 밑받침은 뭐 여기 자기 조절력이라고 썼는데 루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루틴, 루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수석자들의 인터뷰.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 그들은 특별히 했다, 비싼 과외를 했다라고 항상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늘 하던 대로
교과서 위주로 충실히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 이 거짓말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기를 10년 하면 달라진다. 그런 게 바로 루틴의 힘이고 1만 시간의 법칙이고 그게 되려면 밑바탕에 조절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지금 나는 이거 10년째 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늘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채팅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좀 내성적인 화면도 너무 안 키시는 거 보니까 극 아이 부모님들만 많이 오시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 화면 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팅창에 저 이거 10년째 해요. 저 이거 5년째 해요. 저 이거 평생 해요. 이런 분들이 쭈르륵 이렇게 달아요. 어, 성경 필사, 새벽 기도 이런 종교적인 활동부터 무슨 공부하시는 거 영어 5분 15분 5분 영어 10년째 해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육아는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루틴을 아이한테 잘 아이 삶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아이들은 조절이 되는 아이, 조절이 안 되는 아이, 다시 말해서 이제 멈춤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애들이 반응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어, 조절을 잘하는 아이는 늘 충분하고 재밌는 일 많고, 어, 다음에 뭘 할 줄 알고 부모 마음을 알아준다. 그래서 자기 조절을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러면 사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뻔한 얘기다. 규칙적인 생활, 풍부한 자원, 결과를 생각할 줄은 능력, 좋은 보상, 친구들과 함께 놀기. 이런 게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어, 너무 뻔한 얘기는 제가 과감히 건너뛸게요. 네, 규칙. 네, 규칙. 이게 진짜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취미보다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 중독된 애들도 치료할 때, 저 옛날에 운동도 좋아했고요. 저 옛날에 한자 쓰기도 좋아했고요. 저 옛날에 예, 사내 같은 것도 좋아했어요. 이런 애들이 게임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치료하기가 쉽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다 싫어했고 게임만 좋아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치료가 어려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는 셀프 수딩이라고 하는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참아내는 달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애들이 자기 조절을 잘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떤 재밌는 것도 늘 재밌기만 하진 않아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 지루할 때 그 지루함을 어떻게 견디느냐 그 노하우가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아이들은 노하우가 딱 있어. 반면 어른이라 하더라도 지루하면 안 봐. 보다 말고 보다 말고 보다 말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달래는 것, 또 결과를 예측하는 힘, 함께 놀기인데 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그 EBS 다큐멘터리 중에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상위 0.1%의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자들과 특별히 뛰어난 다른 능력이 있는가, IQ가 특별히 더 좋은가, 수학을 특별히 더 잘하나, 기억력이 더 뛰어난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한 조사에 기초한 방송이 있었는데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위 0.1% 학습자라고 기억력, 수학 능력 이런 게 더 지능 지수 더 특별히 높지 않았다. 두세 가지 점에서 다른 평균적인 학습자랑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상태를 잘 알고 자기에 대한 지식, 내 상태를 알고 어, 자기 조절을 잘하는 거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가 부모와의 좋은 관계, 부모하고의 좋은 관계, 긍정적인 부모하고의 관계. 음,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달랐어요. 예, 마침 지금 채팅창에 사실 자기 조절은, 아이고, 죄송해요. 기질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이제 저는 의견이 다른데, 기질 문제는 아니다. 특정한 기질, 뭐 외향적이고 또는 모험을 좋아하고 위험스러운 행동을 잘하는 약간 충동적인 사람들은 루틴이 힘들지 않냐? 그렇지 않다. 루틴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인데 하루에 5분을 해도 5분을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분을 매일 할 수 있다. 1시간을 매일 할 수 있다. 어, 5분씩 세 가지를 매일 할 수 있다. 30분씩 한 가지를 매일 할 수 있다. 기질이 좀 위험 행동을 추구하고 모험적이고 충동적이다 하더라도 그 루틴을 어떤 방식으로 삶에 삽입 또는 장착되도록 하느냐의 기술에 따라, 방법에 따라 기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성실히 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결국 루틴을 하더라는 어,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한테 뭘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성공하지 않고요. 약속 안 지키는 것을 혼내는 것으로 하는 것도 반드시 실패하고요. 어, 그다음에 내일부터 금지 이것도 실패하고 혼자 잘해봐라 이것도 실패하고 네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애를 달라지게 하려면 나도 뭔가 달라져야 돼. 부모도. 그다음에 많은 애들은 여기서 이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음, 방법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나서 굉장히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몰랐어? 어, 그 생각을 못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떤 아이가 루틴을 못할 때 루틴을 못하는 것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는 그 요령을 잘 가르쳐. 요령. 음, 사, 또 채팅창에 사춘기라서 재정비하는 중인가? 그렇죠. 사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어떤 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엄마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너를 믿기로 했다. 이 말은 청소년들에게는 완전 상장이다. 야, 우리 엄마 미쳤나 봐. 날 믿기로 했대. 라고 얘기하지만 애들의 상당한 자부심이에요. 우리 엄마 날 믿어준다. 어, 뭐 한 번도 안 속이진 않겠죠? 한 몇 번은 속이겠죠, 부모를. 하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거짓말 하듯이 부모를 속이진 않는다. 어, 조절력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멈추고 계획 짜고.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지능 지수와
자기 통제력 중에 자기 통제력이 아이의 학습 성취를 더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어, 이 덕 월스랑 셀리그만의 연구가 그렇게 이제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위 0.1%의 학습자와 아닌 학습자, 평균적 학습자의 차이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구체적이고 매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는 게 0.1% 학습자고 평균적인 학습자가 우리가 계획 오류라고 해요. 계획 오류. 기분 좋게 많이 하는 계획 짜고 그냥 놀더라. 어, 계획 오류를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상위 학습자일수록 계획 오류가 적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무슨 계획을 짜오면 계획을 짜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빵빵빵 보기에 기분 좋아지는 계획이 아니라 몇 쪽에서 몇 쪽, 어떤 단원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숙달하는 게 중요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 우리 딱 30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자. 이게 정말 중요해. 알았어, 엄마 좀 이따 할게. 아, 좀 이따가 아니라 엄마가 2시간 할 거 30분은 그냥 줄여줄 테니까 지금 30분 해. 이게 되게 중요해. 나중에 2시간 할게. 기분 좋아지고 하지만 결국 안 하고 그냥 잔다. 그것보다 시간을 대폭 줄여주세요. 30분 지금. 나중에 많은 시간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10분. 지금 여기서 10분 한 게 아마 그날 한 공부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은 애들도 꽤 많아요. 어, 이제 그런 습관을 들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멘탈이 강한 아이들은 루틴이 있고요. 메타인지를 잘하고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믿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고, 동시에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더라. 이게 음, 현재까지 내면이 단단한 멘탈이 강한 아이들의 관찰된 요소들을 관찰된 어, 너무 많은 것을 잘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엄마는 이 한 가지를 매일 5분씩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이런 게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리고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스마트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스마트폰 정말 너 중독인 것 같아. 스마트폰 조절했으면 좋겠어. 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절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 저녁만이라도 스마트폰 안 썼으면 좋겠어. 빨리 먹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너 저녁에 빨리 먹고 자서 스마트폰 하나도 안 했네? 이게 뭐 되게 웃기는 소리인 것 같지만 애들이 어 하룻밤 어쨌든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하룻밤을 잘 잤다라는 경험이 나한테 있다. 그 경험이 그 다음 날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안 하게 되는 자산이 된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시켜주셔야 돼요. 너는 그래도 이 약속은 지키네. 이 약속을 지키듯이 다른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거야. 너 이거는 그래도 조절을 하네. 이런 아이가 너는 전부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는 이런 건 성공한다. 그런 성공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엄마 아빠 너무 미우면 다른 것도 안 한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Q&A를 질의응답 한 20분 정도 이제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지금 한 50분 40여 분 계신데 그래도 나는 이 질문은 오늘 같이 나눠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시면
두세 분 하시면은 저희가 딱 12시 되기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와 함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마이크 키고 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남기셔도 되고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이지연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ADHD나 ADD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ADHD나 ADD나 사실 요즘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매우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임상 심리사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각한데 뭐가 심각하냐면 애들의 주의력 길이가 너무나 짧아졌어요. 보통 이제 평균적인 주의력의 길이를 아시나요? 이걸 생각보다 너무 모르시고 계신데 나이 플러스 1분 정도라고 해요. 10살짜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 한 11분? 이제 뭐 80세가 81분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그조차도 안 된다. 왜 그러냐? 뭐 기질적인 차이, ADHD 질병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스마트폰이라고 다 상당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거야. 특히 쇼츠와 릴스를 많이 보면 아이들이 평상시 뇌가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되느냐? 1분 30초마다 장면이 바뀐다. 1분 30초마다 그러면 게임은 더 많이 장면이 바뀌는데 게임하면 ADHD처럼 되냐 물으신다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ADHD가 아니었는데 ADHD와 같은 유사한 인지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쇼츠와 릴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안 보는 게 중요하고 중학교 올라와서도 그런 걸 안 보는 게 어, 주의력 자체를 짧은 상태로 훈련시키는 것이 쇼츠와 릴스 같은 걸 많이 보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적게 보면 오히려 집중력 길이가 오히려 나아지거나 유지되지 않느냐. 두 번째, 어, 아이들이 이런 이제 미디어에 빠지고 조절이 안 되면서 실패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실행 능력 장애라고 불러요. 어, executive function 의 어떤 실패,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 실행 능력의 대표적인 게 계획 짜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 인지와 관련된 전두엽의 기능이 이제 많이 이 아이들이 이, 이 자기 조절하는 애들이 그런 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그런 게 붕괴된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셀프 디시플린, 자기 셀프 컨트롤, 셀프 레귤레이션 이거를 할 때 제일 효과적인 활동은 다이어리 쓰기, 계획 짜기, 일기 쓰기 세 가지.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예측하고요, 모니터링하고요, 평가하는 게 그게 아이들 생활에 들어갔다. 그게 습관이 됐다.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밖에 없어요. 음, 매우 안정적인 아이고 ADHD에게 매우 효과적. 그래서 이제 ADHD 아이들의 충동성, 무계획성,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딴짓함 이런 것을 비약물적 치료로 애들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실행 능력 장애를 도와주는 치료를 할 때도 어, 타이머 쓰기, 타이머,
계획 짜기 이런 거를 더 코칭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걸 해내게 도우면 ADHD 애들도 상당히 호전되더라. 그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사춘기의 잠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 아동기까지 10살에서 한 11살 뇌까지는 전두엽의 능력과 감정을 다루는 감정 뇌의 변연계의 능력이 균형이에요. 10살이 넘어서 한 20살까지 10년 동안은 전두엽은 천천히 자라고요. 이성의 뇌에 전두엽은 천천히 자라고 감정의 뇌 변연계가 빨리 자라. 그러니까 더 감정적이고 더 충동적이고 더 조절 안 되고 하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뇌의 결과예요. 그거를 이제 교육과 습관 들이기로 전두엽이 열세인 거, 이 변연계 감정의 뇌가 우세한 상황을 잘 커버하도록 훈련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안정한 감정의 뇌가 잠도 더 많아지게 해요. 그래서 낮잠이나 늦게까지 자기 이런 것은 멜라토닌의 분비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인데 특별한 상황인데 사춘기 아이들은 낮에 자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수면 주기에 흔히 빠져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획적인 생활로 조절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 자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는 건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춘기 청소년의 수면을 파괴한 것은 사실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예, 유럽 연합이나 이제 미국, 캐나다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잘 때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수면 주기가 파괴된다. 보통은 1시에 자서 한 6, 7시에 일어나고 낮에 낮잠 한두 시간 자고 이런 게 사춘기 아이들의 수면 패턴인데 우리나라 애들은 2시, 3시에 자고 이제 7시에 가까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두세 시간을 더 잔다. 근데 스마트폰 컨트롤 잘하고 운동시키면 이제 그러면서 수면 주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사춘기 때 잠이 많아지고 잠이 뒤로 밀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음,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돕는 게 중요하겠죠. 뭐 뻔한 얘기지만. 그다음 저학년인데 할 일 먼저 하고 놀기 쉽게 하는데 친구들 학교는 바로 가버려서요. 먼저 놀고 나서 돌아오는 일정이 되었다. 학원도 가고 나면 할 일을 저녁 먹고 나서야 한다. 이제 어, 매우 지혜로운 어머니는 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어, 이제 애들이 와서 불만인 게 이거예요. 엄마는 맨날 너 할 일도 다 못하고 너는 잠든다 이렇게 말하고 애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할 일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줄이는 게. 어, 우리가 욕심을 약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할 일을 저녁 먹고 나서 해도 되는데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 생각엔 좀 더 줄이고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해주시고 잘 쉬라고 얘기하고 쉬는 동안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뭔가. 근데 그 스스로 하는 무엇인가가 엄마가 바라던 일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녁 먹고 해도 돼요. 애들하고 노는 시간을 놀지 말고 네 할 일부터 해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친구가 너무너무나 소중한데 그때 할 일을 1시간 정도의 일로 줄여라. 그렇게 자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화맘께서 화를 내는 아이가 좌절감을 표현하는 아이로 볼 때 감정 코칭의 실질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이거 이제 아들러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가 60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이건 최악의 점수다. 이런 점수는 엄마가 받아본 적도 없다. 혼나는 혼내는 엄마가 있으셨고 어, 이 점수를 가지고 엄마를 만나려고 하니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어, 잘 못해서 속상해 하겠구나. 뜻하지 않은 결과라서 당황스럽겠구나.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는 이 점수로 인해서 네가 낙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음, 좌절감을 표현하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좌절감으로 인한 고통을 부모님이 공감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다시는 안 할 거다. 또 다른 좌절을 맛보기 싫다. 시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낙심하는 것을 염려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감정 코칭의 포인트는 낙심이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안 들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아이폰으로 이제 주신 아이와 상의해서 루틴을 만들어 보지만 작심삼일이로 끝난다. 초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매우 긍정적인 분들은요. 3일하고 새로 계획 짜고 3일하고 새로 계획 짜고 그래서 3일씩 이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작심삼일 하고 3일 이후에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3일까지 하고 평가해보고 또 바꾸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 너 이 계획으로 3일 해봤는데 이 계획으로 지금 매일 실패한다. 그럼 계획을 바꿔야지. 실패할 계획을 짜면 안 돼. 적어도 3분의 2는 성공할 계획을 짜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헛똑똑 엄마가 많이 그렇게 해요. 계획을 짜. 실패해. 혼내. 더 멋진 계획을 짜. 또 실패해. 또 혼내. 어, 지혜로운 어머니는 한 3분의 2는 성공할 세 가지 계획 짜고 두 가지는 그래도 애가 해냈다. 그래, 너 오늘 두 가지 했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나는 할 걸 하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줘야지. 맨날 너는 기본적으로 네 할 일도 안 하고 사는 인간이야. 이런 느낌을 초일부터 쭉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나는 내가 할 일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할 일을 정하지 마. 이렇게 돼서 어 이제 음 되게 슬픈 이론인데 성공해 본 사람만 더 성공하게 된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불러온다. 지금 못하는 아이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야 잘하는 쪽으로 오지. 지금 못하는 아이한테 네가 얼마나 못하는지를 확인시켜주면 포기한다.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눈물 쏙 빠지게 혼냈더니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라. 이때는 자녀가 여럿이고 어, 수치심이 사람에게 동기가 되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수치심이 동기가 아니라 포기하는 요인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창피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유지되어야 아이들은 동기가 계속 생겨나요. 그럼 계속 우쭈쭈 해주라는 소리냐? 3분의 2는 우쭈쭈, 3분의 1은 효과적 코칭, 음, 부모의 지혜, 그런 기조를 맞춰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어, 착하고 도덕성이 높은 모범생 남학생이다. 멋지네요. 소극적인 친구 관계와 사회성은 어떻게 경험하고 길러져야 할까요? 이 마지막 이제 질문을 할게요. 네. 이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또 외향지향적인 성공하고 예능, 재밌고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 위축되고 이제 퇴행하거나 사회성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꽤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의 성공 비율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높다면 높지 낮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MBTI로 하면 I로 시작한대요.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는 주커버그, 여기도 I로 시작한대요. 내향적인 사람.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에게 제가 권해드린 책이 콰이어트란 책이에요. 콰이어트. 음. 조용히 자기 자신이 할 일을 꾸준히 해가면서 친한 친구 세네 명과 우정을 잘 가꾸어 나가는 조용하면서 점진적이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 음. 친구가 많지 않아도 되는 사람. 대중적인 인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충분히 여러 사회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 너무 많고요. 어, 그러니까 그 약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그걸 문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애가 그게 난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가진 나름 장점이 있잖아요. 응? 내향인의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을 약간 부각시켜 주셔야 돼요. 응?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나 또 친구들의 수나 이런 게 반드시 이제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의 수는 행복과 관련이 없어요. 질, 관계의 질, 관계의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 세네 명이 학년마다 있다. 그러면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것의 장점도 한번 봐주시고 자꾸 그걸 문제인 것처럼 아이한테 얘기하지 마셔라. 그런 성향의 강점을 발견해서 아이한테 말해주시는 게 아이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안정시키고 멘탈을 강화시키고 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12시까지 부탁 받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날 아침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